사람의 본성, 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요? 단정한 옷차림이요? 아니면 부드러운 말투요? 대부분 그런 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인상 좋고 예의 바르고 학벌까지 괜찮으면 아, 이 사람 믿을 만하네 하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때요? 얼굴 좋은 사람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깊이 상처받은 기억 아직도 생생하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자책했잖아요. 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그때 저 미소에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단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손이에요. 얼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표정은 연습할 수 있고 말투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손만큼은 거짓말을 못해요. 손은 무의식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손이 다 보여줘요. 손만 보면 사람이 보여요. 오늘 이 이야기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받지 않게 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의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친근함인지 친범인지 구별하는 법. 70대 초반 되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예요. 작년 가을에 오랜만에 고향 동창회 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대요. 누군가 사돈 되시는 분이었는데 60대 후반 남자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리에 앉자마자 옆 사람 어깨에 손을 척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면서요. 말할 때마다 상대 팔을 탁탁 치고요. 처음 보는 김 여사님한테도 다가와서 손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요 아주머니. 우리 이제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겉으로는 웃으셨대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 불편하셨대요. 몸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더래요. 2시간 내내 그 남자분 손이 쉬질 않았어요. 누구 등 두드리고 누구 손잡고 친밀한 표현한답시고 계속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모임 끝나고 집에 오시는데 피곤함이 확 몰려왔대요. 웃긴 웃었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다음날 같은 모임 갔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온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 김 여사님은 대답을 못하셨대요.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의 한 인류학자가 수천 명을 관찰해서 밝혀낸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안 보이는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0cm 정도래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45c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경계 반응을 보여요.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시선을 피하게 되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뇌의 편도체가 바로 활성화된대요. 이게 뭐냐면 위협을 감지했다는 신호예요. 상대가 허락도 없이 손을 댄다는 건요. 관계의 선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침범하는 사람은 편안한데 침범당하는 사람은 불편하죠. 손으로 선을 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읽지 않아요. 아니,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친밀하게 표현하는 게 상대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자기가 친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실제로 편안한지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이란 관계는요.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경계는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분 불편함은 무시당해요. 처음엔 성격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은 친밀함이 아니라 주도권을 원했다는 걸요. 여러분 공간을 침범하는 손은요. 결국엔 여러분 마음도 침범해요.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어요. 손으로 선 넘는 사람은 여러분을 자기 이미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아셔도 돼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허락도 없이 손대는 사람 조심해야 해요. 진짜 배려는 거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두 번째, 밖에서만 점잖은 사람. 71세 되시는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작년 가을에 사위 집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래요. 사위랑 딸이랑 함께 저녁 먹게 됐는데 사위가 40대 중반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말씨도 정중하고 딸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사위가 냉장고 문 열 때였는데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닿는 거예요. 찬장에서 수저 꺼낼 때도 드르륵 소리가 컸고요. 그릇을 싱크대에 놓을 때도 팍 소리가 났어요. 딸이 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컵을 탁자 위로 밀어보내는 거예요. 여기요. 한마디 던지면서요.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데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요란했대요. 그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대요. 며칠 후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소한 일로 남편이랑 다퉈서 힘들다고. 아빠, 남편이 화만 나면 물건을 집어던져요. 그제야 그날 본 손동작이 떠올랐대요. 미국의 뇌과학 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한 게 있어요. 손 움직임 조절하는 뇌영역이랑 감정 조절하는 뇌영역이 전두엽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두엽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담당한대요. 물건 다룰 때 힘을 조절 못하는 사람은요. 감정 폭발도 조절 못해요. 2015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실험에서 더 재밌는 게 밝혀졌어요. 사람들한테 일상 물건 다루게 하면서 힘세기를 쟀는데요. 그 후에 갈등 상황 만들었을 때 물건을 거칠게 다룬 사람들이 공격적인 반응 보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두엽이 억제 기능을 하는데 집에서는 그 억제가 풀리는 거죠. 냉장고 문 쾅쾅 닫는 손은요. 화나면 물건 던져요. 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조절 능력이 약해요. 힘도 조절 못하고 감정도 조절 못해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긴장하죠. 언제 화낼지, 언제 물건 던질지 모르니까요. 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원래 이래. 예민하게 왜 그래? 이러면서요. 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은 알아요. 그 손이 언젠가 자기한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밖에서는 정중한데 집에서 물건 거칠게 다루는 사람, 그 손 조심해야 해요.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어요.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오래 가요. 냉장고 문 닫는 소리 들어보세요. 서랍 여닫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 작은 소리에 그 사람 본성이 있어요. 집에서 물건을 조용히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거친 손 속 따뜻한 마음. 71세 남성분의 기억이에요. 10여 년 전에 요양병원 계셨던 장인어른 이야기인데요. 오후 4시쯤 병문 안 갔는데 간병인이 장인어른 손을 씻기고 있었대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요. 그 간병인 손을 보게 됐는데 상당히 거칠었대요.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에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었어요.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요. 그런데 그분이 장인어른 손 씻기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대요. 거친 손으로 장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천천히 닦고요. 손톱 밑까지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어르신 시원하시죠? 하고 말 거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는데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다 닦고 나서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손등을, 손바닥을,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하듯 문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목이 메셨대요. 휴게실에서 그 간병인이랑 얘기 나누셨는데 시골 출신이고 젊을 때는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대요. 10년 전부터 간병일 시작했다고 하고요. 손이 참 고생하셨네요. 그분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래도 이 손으로 자식들 다 키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대요. 6개월 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그 간병인을 다시 만났는데 조문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모신 어르신인데 와봐야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들고 계셨고요. 그날 봉투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대요. 받을 수 없어요. 제 일이었는걸요. 거절하는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같은 병원에 또 다른 간병인도 계셨대요. 3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손은 부드러웠어요. 매니큐어 칠해져 있고 반지도 여러 개 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분은 환자 대할 때 손을 자주 안 씻었대요. 식사 도울 때도 대충대충이었고요. 핸드폰 보면서 한 손으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빨리 드세요. 시간 없어요. 환자가 흘린 음식도 제대로 안 닦아줬대요. 두 사람 손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하나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어요. 미국의 한 의대에서 손의 흔적과 공감 능력 연구한 게 있어요. 간병인, 건설 노동자, 농부 같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 200명이랑 사무직 200명을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손이 거칠수록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았대요. 특히 자기같이 거친 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감 점수가 제일 높았고요. 연구팀 분석으로는요. 신체적 고통 경험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30년간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한 결과는요. 자기 과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손의 모양이 아니라 그 손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해요. 거친 손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주는 고통을 아니까 남의 고통도 이해하죠. 반면 매끈한 손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안 겪은 건 이해 못해요. 그 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손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해요. 알베르 카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총합이다. 손의 흔적은 그 행동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읽는가가 그 사람 됨됨이에요. 따뜻한 손은 모양이 아니라 온기로 알 수 있어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환자 씻겨주는 사람, 상처난 손으로 타인을 어루만지는 사람, 그런 손을 알아보세요. 그 손이 진짜 아름다운 손이에요. 네 번째, 첫 악수에 담긴 15년.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기억이에요. 아드님 결혼식이 15년 전이었대요. 식이 끝나고 패백 마친 뒤 사돈이랑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 나누셨대요. 사돈은 6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그 남성분이 사돈한테 먼저 손 내미셨어요. 사돈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깜짝 놀라셨대요.
사돈 손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수라기보다는 손을 꽉 쥐었다는 느낌? 손가락 뼈가 아플 정도였대요. 사돈은 악수하는 내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미소는 있었는데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고요. 악수 끝나고 손 뗐을 때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돼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사돈이랑 관계는 편하지 않았대요. 만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사돈이 늘 주도권 쥐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요.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결국 얼마 안 가서 작은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졌고 크게 다투셨대요. 그날 밤 아내분이 말씀하셨대요. 당신 결혼식 날 사돈 이약수할 때 기억나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첫 악수에 모든 게 있었다는 걸요. 반면 같은 날 만난 사돈 형님은 달랐대요. 70대 초반이셨는데 악수할 때 두 손으로 상대 손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힘으로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요. 그분이랑은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신데요. 미국 아이오와대 교수가 2000년부터 8년간 진행한 악수 연구가 있어요. 112명 대상으로 악수 강도, 지속 시간, 눈 맞춤, 손 온도 등 9가지 요소를 분석했는데요. 악수 방식이랑 성격 특성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었대요. 너무 강하게 악수하는 사람들은 심리검사에서 지배 욕구 점수가 평균보다 65% 높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자주 끊었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했고요. 반대로 악수를 회피하거나 손끝만 살짝 건드리는 사람들은 회피형 애착 점수가 높았어요. 친밀한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성향이었죠. 독일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이 뇌를 스캔해서 악수 중 뇌유 활동을 측정했는데요. 적절한 강도로 2에서 3초간 유지되는 악수를 할 때는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활성화됐대요. 하지만 과도하게 강한 악수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폭발시키는 부분이 활성화됐어요. 위협을 감지한 거죠. 악수 한 번에 그 사람 관계 방식이 드러나요. 악수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지배하려는 사람인지, 무시하는 사람인지, 존중하는 사람인지. 손에 과도한 힘을 주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내가 위하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죠. 이런 사람이랑 관계에서 여러분은 늘 눌리게 돼요. 의견 내도 묵살되고 감정 표현에도 무시당해요. 손 빼는 사람은 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 진심은 없죠. 손을 진심으로 잡는 사람만이 평등한 관계를 원해요. 두 손으로 감싸는 악수에는 환대가 있어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처음 하는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관계의 예고편이에요. 악수할 때 상대 손을 느껴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적당한 힘으로 진심을 담아 잡는 손이 있어요.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 전하는 손이 있고요. 그런 손 가진 사람이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결국 처음 하는 악수가 마지막 인상을 결정해요. 손의 기억은 오래 가요. 5번째, 몸은 여기, 마음은 저기. 68세 여성분 경험담이에요.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이야기인데요. 피로 현장에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어요. 사촌 언니가 옆에 앉았는데 10년 만이었대요. 서로 반가워하며 안부 물었죠. 그 여성분이 이야기 꺼냈어요. 얼마 전에 무릎 수술 받았다고, 재활이 힘들다고. 사촌 언니가 아이고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데 언니 손은 핸드백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대요. 혼자 사는 게 두렵다고,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사촌 언니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맞장구 쳤는데요. 언니 손은 립스틱 꺼내서 바르고 있더래요. 그 여성분이 말을 멈췄어요. 사촌 언니가 거울 보다가 물었대요. 응, 뭐라고? 미안, 다시 말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30분쯤 앉아 있었는데 언니 손이 쉬질 않았대요. 핸드백 열었다 닫았다. 핸드폰 확인하고 머리 만지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손은 다른 곳 향하고 있었죠. 헤어질 때 사촌 언니가 말했어요. 오늘 참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여성분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하셨대요. 좋았던 건 언니뿐이었어요. 자기는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사촌 언니랑은 연락 안 하신대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2009년에 멀티태스킹과 인지 능력을 연구한 게 있어요.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대화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다른 작업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대화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대화 후에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는데요. 손으로 다른 일을 한 그룹은 대화 내용의 35%만 기억했어요. 집중한 그룹은 82%를 기억했고요. 더 놀라운 건요. 손으로 작업한 그룹 스스로는 자기가 잘 들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교수가 2010년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루 중 여러 번에 걸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곳에서 보내고 있었대요. 특히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순간에 이 비율이 더 높아졌고요. 뇌는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 못해요. 손이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귀는 듣지 못해요. 손이 바쁜 사람은 안 들어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상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수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손은 핸드백 뒤적여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두렵다고 할 때 그 사람 손은 립스틱 발라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이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죠. 이런 사람이랑 깊은 대화는 불가능해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귀 기울임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 손이 멈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이야기할 때 손 멈추는 사람이 있나요? 핸드백도 안 만지고 거울도 안 보고 그저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말을 진짜로 들어요. 손이 고요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6번째,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손. 63세 강명숙 씨 이야기예요. 10년 전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 일인데요. 한정식 집에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어요. 식사 전에 시누이 한 분이 일찍 오셨대요. 60대 후반에 조용한 성품 가진 분이었고요. 시누이가 가만히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젓가락 받침대 위치를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누가 물어봤대요. 왜요?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받침이 접시 가장자리에 있으면 접시가 기울어서 국물이 흐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받침을 접시에서 1cm쯤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손님 중에 한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의자에 앉으려는데 지팡이를 어디 둘지 망설이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지팡이 받아서 자기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뒀어요. 여기 두면 안 넘어져요. 필요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식사 시작하고 뜨거운 찌개가 나왔는데요. 시누이가 냅킨을 접어서 냄비 손잡이를 감쌌어요. 이쪽 손잡이가 덜 뜨거워요. 덜어드릴게요. 하면서 옆자리 어르신께 먼저 덜어드렸고요. 다른 친척분이 말했대요. 언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조심조심해요? 그러자 시누이는
습관이야.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물건도 사람처럼 다뤄야 한다고 라며 대답했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우리 큰딸이 남편한테도 잘해. 40년을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그제야 강명숙 씨가 이해가 됐대요. 물건 하나를 대하는 손길이 곧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공감이랑 행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요. 500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참가자들한테 깨지기 쉬운 찻잔을 다루게 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했어요. 결과가 놀라웠대요. 찻잔을 조심스럽게 다룬 사람들은 이후 대인관계 민감성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알아채는 능력이 뛰어났고요. 캐나다의 발달 심리학자 메리 로스바트가 30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 물건을 소중히 다루도록 교육받은 아이들을 성인 될 때까지 관찰해서요. 그 아이들이 성인 돼서도 대인관계에서 배려심이 높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았대요. 물건 아끼는 습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평생 동안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죠. 손을 아끼는 사람은 모든 걸 아껴요. 냄비 손잡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세면대 쓰고 나서 닦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대해요. 상처날까봐 조심하고 불편하게 할까봐 배려하죠. 이런 사람은 관계를 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천천히 오래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곁에는 오래된 친구들이 있어요. 급하게 만났다가 급하게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 냄비 하나 아끼는 마음이 사람 대하는 마음이에요. 물건 하나 놓는 손길을 보세요. 그 손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거예요. 흔적 남기지 않으려 조심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배려하는 손. 그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7번째, 지갑을 여는 손, 마음을 닫는 손.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5년 전 교회 구역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4달 돌아가며 집에서 모임 가졌는데 그날은 새로 이사 온 집사님 댁이었어요. 50대 후반, 남편이 의사라고 했고요. 집도 크고 가구도 고급스러웠대요. 오후 2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간식 먹었는데 그 집사님이 준비한다는 게 백화점 케이크였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그냥 샀어요. 모두들 맛있다며 칭찬했죠. 모임 끝날 무렵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구역 야유회 회비 거둬야 하는데요. 1인당 2만 원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지갑을 꺼냈는데요. 10,000원권 2장 꺼내려다가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아, 저 다음 주에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금이 없네요. 지갑 안에는 10,000원권이 여러 장 보였어요. 권사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그런데 다음 주가 돼도 회비를 안 냈어요.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다시 말씀드렸죠. 집사님, 회비. 아, 깜빡했네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결국 야유회 전날이 돼서야 받았대요. 몇 달 후에 구역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기로 했어요. 실직한 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각자 형편권 내기로 했죠. 다들 봉투에 5만 원, 10만 원씩 넣었어요. 그 집사님도 봉투 냈고요. 나중에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그 집사님 10,000원 넣으셨더라고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 집사님 남편 병원이 지역 신문에 났어요.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1천만 원 기부. 교회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죠.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하지만 그 여성분은 씁쓸했대요. 신문에 나는 기부는 1천만 원, 얼굴 없는 이웃 돕는 돈은 10,000원. 손은 거짓말 안 했어요.
미국 하버드 교수가 2011년에 발표한 기부의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 쓰는 패턴을 3년간 추적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공개적인 기부에는 큰 돈을 쓰지만 사적인 도움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돈을 썼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보다 남들이 볼 때 더 후하게 굴었죠. 옥스퍼드대 심리학과 연구도 재밌어요. 익명 기부랑 공개 기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냈어요. 반면 공개 기부 선호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클 때만 기부했고요. 사적인 부탁받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작은 돈 회피 현상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큰 돈 쓸 때는 관대한데 작은 돈 낼 때 인색해진대요. 2만 원 회비는 미루는 사람이 100만 원 기부는 선뜻해요. 왜냐면 큰 돈은 이미지를 만들지만 작은 돈은 부담으로 느껴지니까요. 스탠퍼드대 연구소 결론은 명확했어요.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는 작은 돈에서 드러난다. 지갑 여는 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여는 손이랑 아무도 안 볼 때 여는 손. 신문에 나는 기부는 1천만 원 내지만 구역회비 2만 원은 미루는 손. 그 손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그 사람들 기준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후하게 굴지만 사적인 부탁에는 인색해요. 10,000원도 아까워하면서 100만 원은 선뜻 내죠. 왜냐면 100만 원은 돌아오거든요. 영예로, 인정으로, 칭찬으로. 하지만 10,000원은 그냥 사라져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칭찬 안 하죠. 이런 사람 지갑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어요. 반면 조용히 돕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안 나도 곁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죠. 그 사람들 손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을 향해요.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짜 베푸는 사람은 조용해요. 지갑 여는 손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만 여는 손인지 조용히 여는 손인지, 큰 돈은 선뜻 내면서 작은 돈은 미루는 손인지, 진짜 마음은 작은 돈에서 드러나요. 보이는 것 위에 쓰는 사람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때마다 얼굴 보고 말 듣고 학벌 따지면서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정말 봐야 할 건 손이었다는 걸요. 손은 꾸밀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손은 진실을 말해요. 아무리 환한 미소 지어도 손은 본심을 드러내죠.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많은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가려서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잘못된 사람한테 시간 쓸 필요 없죠. 여러분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한테는 관찰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도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도 좋은 손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